맨날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럴 거면 그깟 동창회는 왜 나갔어요? 거기 가서 몇십만 원 쓸 돈은 있고 다음 달 병원비 낼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여보.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노후가 고작 이런 거였냐고요.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한 60대 부부의 대화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의 끝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뿐이라는 사실에 저는 잠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분은 30년 넘게 나라에 봉직한 전직 공무원이셨고 아내분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하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분이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정직하게 새겨져 있었죠. 그분께서는 은퇴를 앞두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걱정 마, 내가 평생 낸 세금이 얼만데. 국가가 알아서 다 해줘.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연금만 한 게 없어. 남편의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아내분은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위험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저축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붓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준비라고 두 분은 굳게 믿어오셨던 겁니다. 은퇴 후 통장에 처음으로 찍힌 국민연금 약 200만 원. 그 숫자를 보며 두 분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야. 이 돈이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면서 살 수 있겠어. 남편분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분 역시 평생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그저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고정적인 생활비와 관리비, 통신비, 나이가 들수록 약값이며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니 오히려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주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결혼하는 자녀에게 축의금 한 번 낼 때마다, 아픈 손주 병원비 한 번 보태줄 때마다 통장 잔고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월 200만 원, 누군가에겐 적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앞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마 앞에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도리 앞에서 그 돈은 너무나도 초라한 액수였습니다. 부부는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것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여행은커녕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죠. 결정적인 사건은 얼마 전 남편분의 동창회였습니다. 몇 년 만에 열리는 큰 모임이었고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남편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내분은 뻔한 사정을 알면서도 차마 남편의 어깨를 처지게 할 수 없어 비상금으로 묻어두었던 돈을 꺼내 깨끗한 새 옷까지 사서 입혀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쓴 경조사비와 식사비는 다음 달 부부의 병원비와 약값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내분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평생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남편은 아내의 눈물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계부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된다는 그 단단했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혹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몇 년 뒤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채널 고정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의 마지막 장이 후회와 눈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 60대 노부부의 눈물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처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막막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국가는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믿음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위험한 착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헌신하신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안 나올 리가 있나. 꼬박꼬박 낸 세금이 얼만데.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사는 데는 충분하고 말고. 옆에서 가계부를 쓰시던 아내분은 애써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의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해요. 두 분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약속된 날짜에 꼬박꼬박 연금이 입금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굳건했던 믿음은 어째서 현실의 벽 앞에서 이토록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 막연한 믿음만 가졌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죠.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받는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분 역시 그러셨고요. 하지만 통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0여 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 40대이신 분들이 한창 연금을 받아야 할 시점이고 50대이신 분들이 노년의 정점에 있을 시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문하십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개혁해서 계속 주겠죠. 네, 맞습니다. 국가는 어떻게든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금이 바닥나가는 상황에서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세 가지뿐입니다. 더 많이 내거나 더 늦게 받거나 혹은 더 적게 받는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 선택되든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만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등불 하나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발밑이 보일지 몰라도 한치 앞이 낭떠러지일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셨던 그분은 자신의 예상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무척 안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분과 소박하지만 부족함 없이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부부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200만 원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과연 오늘의 2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동네 중국집에서 2,500원이면 뜨끈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기본 78,000원은 줘야 비슷한 짜장면을 맛볼 수 있죠. 돈의 액수는 그대로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실질 구매력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의 상승 속도를 온전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노년기에 지출이 커지는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항목들의 상승률은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두 분이 계획했던 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삶이라는 계획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성처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분명 200만 원이 맞는데 시장에만 나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실 외식 한번 하려 해도 손주들 용돈 한번 주려 해도 몇 번이고 망설여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숫자의 함정이자 연금만 믿었던 수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의 민낯입니다. 그분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으며 국가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성실함의 공식, 국가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더 이상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종이 위의 숫자와 내가 실제로 살아내야 할 현실의 장바구니, 물가 사이의 거대한 간극. 우리는 이제 그 간극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던 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참 따뜻했지만 두 분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이 아늑한 집이 이제는 관리비와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진다고 남편분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죠. 아내분은 조용히 차를 내오시면서도 연신 한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두 분의 얼굴과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이 집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아주 든든한 비상구를 바로 곁에 두고도 모르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잠들어 있는 거인과도 같죠. 평생 두 분을 지켜줬던 이 집이 앞으로의 남은 생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제 말에 남편분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설마 이 집을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할 유일한 재산인데 이거마저 없으면 우린 정말 끝장이요. 옆에 계시던 아내분도 고개를 저으셨죠. 맞아요. 이 나이에 집 팔고 어디 가서 살아요. 월세 내고 살다 보면 얼마 못 가. 돈 다 떨어질 텐데요. 두 분의 걱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평생의 안식처이자 자부심이었던 집을 노후자금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집을 국가의 헐값에 넘기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두 분께 있고 돌아가신 후에야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으셨던 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죠. 그럼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못 물려주는 거 아니오? 남편분께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드셨습니다. 이 역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만약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후 집을 처분했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차액은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단 한 푼도 국가가 가져가지 않아요. 반대로 더 걱정되는 상황도 있겠죠. 만약 집값이 폭락해서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더 적어지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부족한 금액을 자녀들에게 청구할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족분은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빚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은 연금대로 평생 받고 집값 하락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신 아내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먼저 가도 저 혼자 계속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자동 승계가 되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도 남은 배우자분께서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다 부모님 두 분의 노후가 모두 불행해지는 것과 집을 활용해 두 분 모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남는 금액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일까요? 신청 자격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연금 일부를 통해 대출부터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있으니 집을 그저 깔고 앉아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분께서는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아내분께서는 손때 묻은 소파의 모서리를 말없이 쓸어보고 계셨습니다. 이 집과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 그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을 떠올리고 계신 듯 했습니다. 이윽고 남편분께서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을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는 이 집이 우리를 지켜줄 차례가 된 건가. 그 한마디에 담긴 만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산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현재의 우리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신 겁니다. 잠자고 있던 거인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손에 들린 낡은 통장 하나, 평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통장에는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 경조사 때마다 아껴 모은 쌈짓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그걸 마치 훈장처럼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행에 이만큼이라도 모아둔 게 어디야. 이자가 작아도 원금은 안전하잖소. 아내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이자 금액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여보, 이게 정말 반년치 이자 맞아요? 이걸로 우리 둘이 시장 가서 장이나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분의 대화를 잠자코 듣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통장 제가 잠시 봐도 괜찮을까요? 어르신께서 건네주신 통장을 펼쳐보자 빼곡히 찍힌 입금 내역과 함께 한쪽 구석에 너무나도 작게 찍힌 이자, 그리고 그 이자에서 또 떼어가는 세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보세요. 아버님, 은행은 이자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붙입니다. 15.4%나 말이죠. 사실상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까먹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요. 남편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평생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내분은 제게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오셨어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 같은 건 무서워서 할 줄도 모르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비상구를 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돈이 더 이상 잠자게 혹은 가치를 잃게 둘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만능 통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라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잘 모으고 불릴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건데요. 두 분은 처음 듣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금융 용어 대신 저는 최대한 쉬운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아껴주는 특별한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금이나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ISA라는 특별한 바구니에 담아두기만 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서민형으로 가입해서 400만 원까지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만약 수익이 그보다 더 커져도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낮은 9.9%만 내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자 남편분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200만 원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그 돈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셨을 겁니다. 그저 돈을 넣어두는 바구니만 바꿨을 뿐인데 30만 원 넘는 돈이 저절로 생기는 셈이죠. 하지만 이 만능 통장에 진짜 힘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바구니가 만능이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금은 물론이고 펀드, 주식, 채권, ELS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요. 마치 뷔페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담는 것처럼요. 특히 중개형 ISA는 주식 직접 투자까지 가능해서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분께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우린 주식 같은 건 안 하오. 평생 땀 흘려번 돈을 그렇게 위험한 데 쓸 수는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불안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평생 안정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신 분들께 투자라는 단어는 도박과도 같이 들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아버님, 절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선택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은행 예금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국채나 우량 회사채처럼 예금보다 이자는 조금 더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상품들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알아서 굴려주는 안정적인 펀드를 담을 수도 있고요. 예금이라는 안전한 돌멩이 몇 개, 채권이라는 든든한 자갈 몇 개를 함께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든든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아내분은 무릎 위에 놓인 남편분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도 한번 해봐요라고 말하는 듯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날 두 분의 얼굴에 번졌던 작은 안도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행 이자만 바라보던 막막함 속에서 내 돈을 스스로 지키고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발견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모아온 그 소중한 돈이 더 이상 잠자지 않고 이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 두 번째 비상구를 찾았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내분의 눈빛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마지막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생활비가 나오고 ISA 통장으로 세금을 아끼며 자산을 불려나간다 해도 당장 손에 쥐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죠. 어느 날 아내분께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다 좋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매달 병원도 가야 하고 경조사비 낼 일도 생기잖아요. 손주들 오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은데 연금 나온 걸로 생활비 쓰고 나면 그런 돈은 빠듯할 것 같아서요. 정말 딱 월 50만 원이라도 저희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이 더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남편분도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손주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께 세 번째 비상구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더 이상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자동 월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남편분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자동 월급이라니요? 그게 무슨 주식 투자 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위험한 걸 어떻게 합니까? 평생 모은 돈 다 날릴까 겁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라고 하면 오늘 사서 내일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그런 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든든한 상가 건물 하나를 사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우리가 사는 건물이 기업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기업의 건물주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일부를 소유하는 주인, 즉 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인들, 즉 주주들에게 감사와 보상의 의미로 나눠주는데요. 이것을 바로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배당금을 이용해서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겁니다. 아내분의 눈이 반짝였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식이라는 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진 돈은 이제 더 이상 잃으면 안 되는 돈인데요. 사모님의 그 걱정,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기업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잘 벌어서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꾸준히 나눠주는 착하고 튼튼한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죠. 그런 기업을 고르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망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거대하고 듬직한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는 통신회사, 돈을 맡기고 빌리는 대형은행, 나라의 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철강회사나 전력회사 같은 곳들이죠. 단기간에 주가가 10배 오르는 화려한 기업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삶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우량주를 찾는 겁니다. 둘째, 과거의 배당금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지급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행실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최근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 심지어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주와의 약속을 지켰던 회사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정보는 요즘 증권사 앱이나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당금에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투자한 돈의 몇 %를 배당금으로 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준다고 싶은 곳들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높은 배당률은 오히려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만족스럽지만 상식의 선을 넘지 않는 적정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설명을 마친 뒤 저는 스마트폰으로 몇몇 대표적인 배당주 기업들의 목록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은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남편분께서 한 기업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회사는 내가 평생 쓴 통신사인데 여기서도 배당금을 준단 말이오? 허허, 내가 평생 고객으로 돈만 내줬더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였구먼. 아내분께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 은행은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인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회사들이 많았네요. 두려움과 낯설의 대상이었던 주식이 평생을 함께해온 익숙하고 친근한 기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분께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월 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엔 월 5만 원, 그 다음엔 10만 원, 그렇게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을 다시 튼튼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재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를 계속 굴려서 큰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 주, 두 주씩 꾸준히 모아 가다 보면 어느새 두 분만의 자동 월급 통장은
생각보다 든든하게 채워져 있을 겁니다. 아내분께서는 가만히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옅은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돈이 조금씩이라도 더 들어오면 명절 때 손주들 와도 눈치 안 보고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쥐어줄 수 있겠네요. 당신 좋아하는 낚시라도 한번 다녀오라고 등 떠밀어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단순히 매달 50만 원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베풀기만 했던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었고 배우자에게 작은 여유라도 선물하고픈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 비로소 진짜 희망과 안도감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막막한 노후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찬 노후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 세 가지 방법, 그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막막한 현실 앞에 눈물 찢던 그 60대 부부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숫자에 기반한 명백하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먼저 부부가 평생을 살아온 그 아파트 유일한 자산이자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집이 이제는 든든한 월급 통장이 되어줍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그 순간 부부의 집은 더 이상 깔고 앉아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약 170만 원이라는 따박따박 현금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파이프라인으로 변신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변동 없이 평생 지급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월급 시스템이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숨통이 트입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200만 원에 170만 원이 더해져 월 소득이 370만 원으로 훌쩍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저 은행 예금 통장에서 거의 이자도 없이 잠자고 있던 부부의 작은 목돈을 깨웠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그동안 아껴 모아온 얼마간의 돈을 만능 통장 ISA 계좌로 옮겼습니다. 당장 이 돈이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돈이 일하는 환경을 바꿔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아끼고 투자의 기회는 넓히는 이 똑똑한 통장 안에서 부부의 자산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며 미래를 위한 든든한 씨앗으로 차곡차곡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예전처럼 그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불린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목돈의 일부를 떼어내 월세처럼 꾸준히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우량주에 넣어두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작은 상가 하나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분기 혹은 매달 꼬박꼬박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가 부부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방법만으로도 매달 약 20만 원의 추가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이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기존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여기에 주택연금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월급 170만 원, 그리고 배당주 투자를 통해 만든 자동 월급 시스템 20만 원 합계는 놀라지 마십시오. 월 39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과 월 390만 원 단순히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 아니 인간적인 존엄성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월 200만 원의 삶은 매달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누가 더 아픈지를 걱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하나를 집었다가도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며 내려놓아야 했고 사랑스러운 손주 녀석이 와도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라는 말을 선뜻 건네지 못하는 미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390만 원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 부부는 아프면 당당하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서로의 건강을 챙길 여유가 생깁니다.
마트에서는 제철 과일을 망설임 없이 카트에 담고 손주에게는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맘 편히 말하며 환하게 웃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남해 바다 기억나? 다음 달엔 거기라도 한번 다녀올까? 비싼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낡은 차를 몰고 가까운 곳에 바람이라도 쐬러 갈 수 있는 자유 사고 싶은 옷 대신 필요한 옷만 사던 아내에게 백화점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 하나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 돈이 일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준 결과일 뿐입니다. 정보를 알고 작은 용기를 내어 실행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한 가정의 노후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앞서 보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이 무겁게 아려왔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두 분의 얼굴에 왜 그늘이 드리워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바로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허리를 지나고 있는 우리 40대, 50대들의 10년, 20년 뒤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냉정하고 어쩌면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미래의 후회와 눈물을 막아줄 가장 현실적인 예방주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4050세대들이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발을 들이밀고 마는 치명적인 함정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숭고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함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녀가 대학에 갈 때,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생애 첫 집을 장만할 때 부모 마음에야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라도 아니 내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보태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는 좀 덜 쓰고 아끼면 돼. 그래도 자식 앞길은 터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쥐어준 그 목돈이 과연 자녀의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자녀에게 독립할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노후는 결국 다시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삶의 무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장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손살에 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지켜보는 자녀의 마음은 결코 편치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아직은 괜찮아라는 아니란 착각입니다. 40대, 50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월급도 가장 많이 받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한숨 돌릴 만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주택대출금 갚기도 벅차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은퇴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본격적인 노후 준비는 5년 뒤, 10년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겠지.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리라는 마법 때문이죠.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40대에 시작하는 것과 50대에 시작하는 것은 은퇴 시점의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더 멀리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하루하루는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후 자산을 불려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가 코앞에 닥친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무리하게 자산을 불리려다 보니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죠. 기억하십시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나중이라는 이름으로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조급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 한방의 유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함정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뒤늦게 노후 준비의 심각성을 깨달은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 없는데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겠구나. 뭔가 주식 대박이나 부동산 투자로 한 번에 크게 불려야겠다. 이런 조급함이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다더라, 어떤 코인에 투자해서 건물을 샀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충분한 공부나 분석 없이 그저 뜬 소문과 대박의 환상에 이끌려 평생 모은 퇴직금이나 소중한 목돈을 위험 자산에 쏟아붓는 것이죠. 하지만 노후 자금의 제일 원칙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시절의 투자 실패는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를 앞둔 50대의 투자 실패는 재기불능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의 이면에는 언제나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튼튼한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조금 더디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대, 50대 여러분 부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함정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의 노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은이라는 핑계로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한방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거실 창으로 따스한 노을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차를 드시는 노부부의 얼굴 위로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은 것이 깊은 한숨과 막막함이었던 두 분의 어깨가 이제는 제법 가벼워 보였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바꾸었을까요? 대단한 비법이나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요행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실행에 옮기셨을 뿐입니다. 두 분의 유일한 자산이자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현금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분의 얼굴에 드리웠던 가장 짙은 그늘, 바로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옅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분의 손에서 떠나지 않던 낡은 통장 대신 이제는 세금까지 아껴주는 새로운 만능 통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평생 은행 예금밖에 모르셨던 분이셨지만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자 생각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더 나은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불어나는 숫자를 보며 불안함 대신 기대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젊은 시절 월급날을 기다리는 설렘처럼 매달 혹은 분기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작은 용돈, 자동 월급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돈이라며 멋쩍어 하시던 남편분도 노동 없이 들어오는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세 가지 방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길을 밝혀주는 여러 개의 등불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제가 두 분께 가장 먼저 부탁드렸던 것,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바로 나의 재무상태표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얀 종이를 한 장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자산을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은행 예금, 혹시 모를 보험까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갚아야 할 모든 것, 부채를 적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든 작은 신용대출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수입과 한 달 지출을 최대한 정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듯 우리 집의 재정 건강을 진단하는 첫걸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 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생각보다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생각하자라며 애써 밀어두는 거죠. 노부부께서도 처음에는 한사코 이 과정을 피하려 하셨습니다. 평생을 외면해온 현실을 맨눈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마주한 순간 막연했던 불안감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듯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지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국민연금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혹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안일함 뒤에 숨어 불안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보다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이 한 장의 종이가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세요.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 페이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